아저씨, 그 차 타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8살 아이의 절규가 한 남자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반전. 과연 이 모든 것의 끝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층 건물 꼭대기에서 강태석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정장 재킷을 흔들었지만 그는 아래쪽 도시를 내려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20년이 흘렀구나. 태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도 없던 25살 청년이 이제 연매출 500억 원 회사의 대표가 되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들이 그 험난했던 시절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석이 뒤돌아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김경비님. 태석이 커피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하게도 직원들보다 이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할 때가 더 편안했습니다. 요즘 자주 이 시간에 나오시네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경비 아저씨의 질문에 태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걱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강남 한복판 200평, 펜트하우스, 100억이 넘는 은행 잔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왠지 허전했어요. 그냥 새벽 공기가 좋아서요. 커피를 마시며 태석은 다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태석의 아침은 항상 혼자였어요. 사장님 책상에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던데 대학교 때 사진인가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태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젯밤 늦게 발견한 그 사진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 그 사진 말이군요. 대학교 4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윤미래, 그의 첫사랑이었죠. 졸업을 앞두고 현실 문제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추억이군요. 사진 속에서 정말 행복해 보이시던데. 경비 아저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한강에서 데이트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던 시절이었거든요.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 계약을 최종 확정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럼 일 보러 내려가겠습니다. 태석이 빈 커피컵을 경비 아저씨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사장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자 어젯밤에 발견한 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맑은 눈빛과 자연스러운 웃음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순했지. 태석이 혼잣말했어요. 성공이나 돈보다는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소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민호 오빠랑 식사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태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15년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였어요. 최근 들어 소영과 민호가 자주 만난다는 사실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일 때문이겠지. 태석이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다 되어 갔어요. 곧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태석은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태석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이 평범한 하루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8시 태석의 회사에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전체 조회 시간이었어요. 20명 남짓한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태석은 정장 재킷을 말끔하게 입고 회의실 앞쪽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에 본 그 오래된 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태석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태석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업무 이야기만 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낸 것이 신기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벌어도 가족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석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박 실장이 앞줄에서 태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였기 때문에 사장님의 표정에서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면서 태석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 팀장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도 요즘 야근이 많아서 아이들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조회가 끝난 후 태석은 사장실로 돌아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은 정말로 아내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소영아, 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녁에요? 갑자기 왜요? 소영이 의외라는 듯 되물었어요. 그냥 우리 오랜만에 둘이서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 태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영의 한숨소리에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민호 오빠랑 약속이 있어서요. 어제 메시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소영이 조금 짜증스러운 듯 말했어요. 아, 맞네. 미안해. 태석이 실망감을 숨기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호와의 약속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약속인데? 그냥 개인적인 상담이 있어서요. 투자 관련해서 조언 좀 구하려고. 소영의 대답이 조금 애매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태석은 허탈한 기분으로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방금 전 직원들 앞에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던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박 실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 하시죠. 박 실장이 태석의 책상 앞에 커피를 놓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박 실장님. 사장님, 오늘 조회 때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가족이 정말 중요하죠. 박 실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에게는 결혼한 지 20년 된 아내와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실장님은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태석이 물어봤어요. 네,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는 꼭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어제도 아이들이랑 영화 보러 갔어요. 박 실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석의 가슴이 허전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와 영화를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부럽네요. 태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요즘 사모님이 민호 상무와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요. 박 실장이 별뜻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태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일로요? 아, 그냥 회사 근처에서 몇 번 뵈었어서요. 아마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 실장의 말에 태석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태석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했어요. 집에 가서 아내와 대화라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이미 외출한 후였어요. 식탁 위에 놓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드시고 주무세요. 태석은 텅 빈 집에서 혼자 간편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던 자신이 정작 가족 없는 저녁을 먹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화요일 아침, 태석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1,000억 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었거든요. 사장님,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박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죠. 태석이 답하며 넥타이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어요. 차량 점검은 다 끝났나요? 네, 김 기사님이 어제 저녁에 미리 점검을 마쳤습니다. 엔진 오일, 타이어, 브레이크까지 모두 이상 없다고 보고받았어요. 박 실장이 체크리스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침 9시, 태석은 마지막으로 계약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협상되어 있었어요.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둘이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큰 회사가 되었어요. 태석아, 오늘 정말 큰 날이구나. 민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석은 왠지 모르게 그의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꿈꿔왔던 순간이야. 그런데 소영이는 어때? 요즘 자주 만나던데.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태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투자 상담 같은 거 해주고 있어. 소영이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더라고. 민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태석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게 들렸어요. 그래,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아마 너한테는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 아침 9시 30분, 태석은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김 기사가 사장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5년 넘게 함께 일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태석의 차량이 깨끗하게 세차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이었어요. 하지만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는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8살 남자아이 지우가 숨어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지우는 할머니가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건물에 왔었어요. 할머니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태석의 차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무서워서 기둥 뒤에 숨어 있었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브레이크 라인을 완전히 끊어버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하니까 조심해서. 지우는 그들이 누구인지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 태석을 보자 바로 그 차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우는 태석이 그 위험한 차에 타려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김 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태석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그 차 타지 마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석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지우가 헐떡거리며 기둥 뒤에서 뛰어나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석이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김 기사와 박 실장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차 절대 타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작은 손이 태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김 기사가 당황하며 아이를 말리려 했어요. 꼬마야, 장난하는 거니? 박 실장이 웃으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전혀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위험하다고요. 어젯밤에 누군가 이 차를 망가뜨리는 걸 봤어요. 지우가 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태석은 혼란스러웠어요. 2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차를 타지 말라고 하다니. 사장님,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박 실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계약식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태석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저씨, 제발 믿어주세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누군가 이 차를 망가뜨리는 걸 봤어요. 지우가 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태석은 혼란스러웠어요. 2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뭔가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꼬마야, 정확히 뭘 봤다는 거니? 태석이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아저씨 차 밑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망가뜨린다고 했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확실하니? 네, 분명히 들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한다고도 했어요. 태석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장님, 설마 정말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박 실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봤니? 태석이 지우에게 물어봤어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여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남자였어요. 지우의 말에 태석은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와 남자 한 사람씩이라니. 사장님,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박 실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계약식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위험 신호를 감지했을 때는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님, 회사에 다른 차량이 있죠? 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실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영업팀에서 쓰는 소나타가 있습니다만 그 차로 가겠습니다. 태석의 결정에 김 기사가 놀랐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괜찮습니다. 차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태석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우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실장이 서둘러 영업팀 차량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하얀색 소나타였어요. 꼬마야, 이름이 뭐니? 지우예요. 지우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아저씨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석이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 조심하세요. 지우의 마지막 말에 태석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차량이 출발한 후 태석 일행은 계약식 장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평소보다 10분 늦은 출발이었지만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박 실장이 뒷좌석에서 말했어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태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우의 맑은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전 10시 정확히 태석 일행은 계약식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구청장과 시장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강태석 대표님, 늦지 않으셨네요. 계약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려던 순간 박 실장의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보안실입니다. 뭐라고요? 박 실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차에서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태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우의 말이 정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누군가 일부러. 네, 명백한 고의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그 차를 타셨다면. 박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석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박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태석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할까요? 그리고 지우가 말한 여자와 남자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소영과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최근 들어 그들이 자주 만난다는 사실이 새삼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설마. 태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석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한 8살 아이의 경고로 시작된 이 하루가 자신에게 숨겨진 진실을 알려줄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태석은 회사 사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지우라는 아이의 경고, 브레이크 라인 절단,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까지. 보안팀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날카로운 도구로 의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명확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태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우가 말한 여자와 남자 한 사람씩. 그 조합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때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뭔가 나왔나요? 어젯밤 10시 30분경에 두 사람이 사장님 차 근처에서 활동한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신원 확인은 어려워요.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태석의 차 주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로. 태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사장님,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성급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박 실장이 나간 후 태석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오늘 많이 놀랐거든. 차 사고 말씀이시죠? 정말 다행이에요. 소영의 말에 태석은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른 차를 타셨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석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소영이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외였습니다. 오후 3시 태석은 지우를 찾아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를 돌아다니며 지우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편의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 아이 말이에요? 가끔 이 근처에서 봐요. 할머니랑 같이 다니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이 근처 건물들에서 청소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본 결과 드디어 지우의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10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60대 여성 옆에 지우가 작은 걸레를 들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아저씨, 정말 무사하셨네요. 지우가 기뻐하며 달려왔어요. 할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아저씨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손자가 실례를 끼쳤나 봐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우 덕분에 제가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요. 태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지우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우야, 어젯밤에 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그 두 사람이 아저씨 차 밑에서 뭔가 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우의 증언을 들으며 태석은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기억나는 것이 있니? 한 사람은 목소리가 높았어요. 여자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지우의 말에 태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이 민호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오빠였거든요. 지우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아저씨가 살 수 있었어. 할머니와 인사를 나눈 후 태석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우의 증언으로 인해 의심이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사장실에 돌아온 태석은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소영과 민호가 정말 그런 일을 꾸몄다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태석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한 후에 행동하기로 한 것이에요.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지우라는 아이의 용감한 경고로 시작된 이 하루가 태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 태석은 집 앞 주차장에서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소영이 준비했다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먼저 저녁 약속을 제안한 아내의 모습이 자꾸 의심스러웠어요. 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향초 냄새가 났어요. 평소 소영이 특별한 날에만 켜던 향초였습니다. 여보 왔어요? 소영이 주방에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평소보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응, 왔어. 식탁에는 태석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복죽, 그리고 비싼 와인까지. 이게 다 뭐야? 무슨 특별한 날인가? 태석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냥 오늘 여보가 큰일을 무사히 마쳤으니까 축하하려고요. 소영의 말에 태석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 자신의 일에 관심이 없던 소영이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원래 차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지.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태석에게는 그 표정이 진짜 같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다른 차를 타겠다고. 소영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태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직감이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보의 직감은 정말 대단해요. 덕분에 큰일을 피했네. 식사를 하는 동안 소영은 계속해서 밝은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태석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참, 민호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소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태석의 손이 잠시 멈춰졌습니다. 무슨 연락? 내일 저녁에 우리 셋이 함께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늘 일로 놀랐을 텐데 격려해주고 싶다면서. 소영의 말에 태석은 의심스러워졌어요.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날에 식사 자리를 제안하다니. 그래, 좋지. 태석이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태석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태석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증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브레이크 라인 절단 흔적, 그리고 소영과 민호에 대한 의심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보니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소영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태석은 재빨리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냥 오늘 일 정리하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태석에게는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일찍 들어가서 쉬어. 소영이 나간 후 태석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밤 11시 태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직접 진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우선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소영과 민호의 행적을 조사해보고 싶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면 분명히 다른 증거들도 있을 것입니다. 태석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평판이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우와 그 할머니의 안전도 걱정되었어요. 혹시 소영과 민호가 지우가 목격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태석은 서랍에서 예전에 받았던 보안업체 명함을 꺼냈어요. 개인 경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태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누군가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각오가 생겼어요. 만약 정말로 소영과 민호가 자신을 배신했다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했어요. 태석은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소영이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며 태석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까요? 하지만 지우의 증언과 오늘 있었던 모든 증거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순진하게 믿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에 대한 계획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태석은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태석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박 실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어요. 박 실장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드러나 있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 실장이 태석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박 실장님, 저한테는 이제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태석의 진지한 말에 박 실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요. 태석이 어제 지우에게서 들은 추가 증언들을 박 실장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빠라는 호칭을 들었다는 지우의 말이 가장 중요했어요. 설마 정말 사모님과 민호 상무가 박 실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요. 태석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박 실장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들의 행적을 조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우와 할머니의 안전도 보장해야 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박 실장의 말에 태석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오전 9시, 태석은 유명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이 사무소는 기업조사 전문으로 유명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50대 중반의 전직 경찰관 출신 탐정이 물어봤어요. 제 아내와 사업 파트너를 조사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태석은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브레이크 라인 절단 사건부터 지우의 목격담까지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증거들을 보면 명백히 의도적인 범죄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적인 조사는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화 기록, 만남의 빈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보겠어요. 오후 1시, 태석은 지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제 알아낸 주소로 찾아간 작은 원룸에서 지우와 할머니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아저씨, 또 오셨네요.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태석이 지우와 할머니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이 근처를 지켜보게 할게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태석이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의 밝은 미소를 보며 태석은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후 3시, 태석은 보안업체 사장을 만났습니다. 지우라는 아이와 할머니를 보호해달라는 거군요. 네, 이들의 안전이 정말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은밀하게 보호하겠어요. 오후 5시 태석은 회사로 돌아와 박 실장과
오늘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탐정 고용도 끝났고 지우 가족 보호 조치도 취했어요. 그럼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하지만 그동안 조심해야 해요. 그때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민호 오빠랑 약속 기억하죠? 응, 몇 시에 어디서 만나지? 7시에 강남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요. 전화를 끊은 후 태석은 박 실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저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사장님. 저녁 7시 태석은 강남의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소영과 민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아, 어서 와. 민호가 밝게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태석에게는 모든 것이 가짜로 보였습니다. 여보, 늦었어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석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만남이었지만 태석에게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의심이 맞는 것일까요? 태석은 이 저녁 시간을 통해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에게는 모든 것이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편안했을 저녁 식사가 이제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태석아. 내가 무사해서. 민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이제 그 모든 표정이 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응, 정말 운이 좋았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직감이 들었어요? 소영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태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보다 차 소리가 좀 이상했거든. 태석이 즉석에서 지어낸 거짓말을 했어요. 소영과 민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태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 태석아. 요즘 회사 보안은 어때? 민호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태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이요? 왜 갑자기? 아니,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혹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해서. 민호의 말에 태석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왜요? 그냥 걱정돼서. 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같은 건 잘 작동하고 있어? 민호의 질문에 태석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려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잘 작동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석은 더욱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의 대화들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집에 도착한 태석은 바로 박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중요한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일찍 사무실로 나와 탐정으로부터 온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영과 민호가 지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고 나와 있었어요. 주로 회사 근처의 호텔 라운지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영의 금융 거래 내역이었어요. 최근 2개월 동안 대형 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보험금 수익자는 모두 자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태석이 박 실장에게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계획적인 거네요. 그때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긴급한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인가요? 어젯밤에 민호 씨와 소영 씨가 만났는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탐정의 보고에 태석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목격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탐정의 말에 태석은 즉시 지우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태석의 다급한 요청에 보안업체에서는 즉시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답했어요. 오후 2시 태석은 직접 지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어 보였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며칠 동안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조심해야 해.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 내가 봤다는 걸 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할머니랑 집에만 있을게요. 저녁 8시, 태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늦었네요. 응,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오늘 민호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소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태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연락? 내일 모레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갈 예정이래요. 소영의 말에 태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가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로 출장을 가는데? 부산 쪽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소영의 대답을 들으며 태석은 의심스러워졌어요. 회사에 부산 쪽 프로젝트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석은 잠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탐정의 보고서, 오늘의 대화들, 그리고 민호의 갑작스러운 출장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소영과 민호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새벽 2시, 태석은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금요일 오전 10시, 태석은 탐정 사무소에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어젯밤에 촬영한 겁니다. 탐정이 첫 번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진에는 민호와 소영이 한적한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탐정이 작은 녹음기를 태석에게 건네줬어요. 태석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 그 아이 때문에. 소영의 목소리였어요. 태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 소영아. 아직 늦지 않았어. 다른 방법이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모든 걸 봤잖아.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거지. 민호의 차가운 말에 태석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봐. 그때까지 기회가 안 오면 강행하는 거야. 민호의 말에 태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에 대한 두 번째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탐정이 창백한 태석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후 1시,
태석은 급히 지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후 아이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어요? 지우가 태석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물어봤어요. 지우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할머니도 같이 들어보셔야 해. 태석은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어요. 소영과 민호가 지우를 해치려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요. 우선 지우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가 알아봤는데 지방에 좋은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한동안 지내시면 어떨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지우의 말에 태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는 제가 알아서 돌봐드릴게. 오후 3시 태석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지우가 그토록 걱정하는 어머니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님,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태석이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환자분의 보호자이세요? 아니요, 그냥 지우라는 아이를 알게 되어서요. 아, 지우 어머니 말씀이시군요.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되셨는데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미래 씨예요. 간호사의 대답에 태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윤미래, 그 이름은 자신의 대학 시절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윤미래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태석은 유리창 너머의 여자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10년이 지나고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자신이 사랑했던 그 미래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지우는 혹시 태석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지우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자신과 미래가 헤어진 후 태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지우 아버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우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간호사의 말에 태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렇다면 지우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저녁 8시, 태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충격들로 인해 정신이 없었어요. 소영과 민호의 계획, 미래와의 재회, 그리고 지우에 대한 의문까지. 여보, 많이 늦었네요. 소영이 평소와 같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태석에게는 이제 그 목소리마저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응, 좀 바빠서. 참, 민호 오빠가 내일 출장 간다고 했는데 인사차 집에 들를 수도 있대요. 소영의 말에 태석은 경계심이 들었어요. 그날 밤 태석은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소영과 민호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 지우가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미래가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것까지.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지우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그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 했습니다. 새벽 3시, 태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과 민호가 게임을 시작했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게임을 해야 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태석은 비밀리에 DNA 검사를 위해 전문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지우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자신의 타액 샘플을 제출했어요.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7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오전 10시 태석은 지우와 할머니를 강원도의 한적한 펜션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보안팀이 동행해서 완벽하게 보호할 예정이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지우가 태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나쁜 사람들이 아저씨를 해칠까봐 무서워요. 오후 2시 태석이 집으로 돌아오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이 거실에서 울고 있었고 민호가 그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큰일 났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사에 도둑이 들었대요.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졌다고 해요.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태석은 즉시 이것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떤 서류들이 없어졌는데? 계약서들과 회계 장부요. 특히 최근 큰 계약 관련 서류들이 대부분 사라졌어요. 민호의 설명에 태석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자신에게 횡령 혐의를 씌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나? 네, 이미 신고했어요. 아마 월요일에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민호의 말에 태석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 7시 소영과 민호가 나간 사이 태석은 급히 박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실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30분 후 박 실장이 회사에 도착했어요. 태석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장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네요. 회계 장부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죠? 네, 은행 금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작된 서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겠어요. 일요일 오전 태석은 탐정으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민호 씨가 회사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경이었어요. 탐정의 보고에 태석은 예상대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증거를 조작하거나 숨기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해 두세요. 오후 3시 태석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래의 담당 의사가 갑작스럽게 연락해 온 것이었어요.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지우 아이의 관계자입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태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된 건가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갑자기 생체 신호가 불안정해졌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태석은 이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8시 태석이 집으로 돌아오자 소영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소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드라이브 좀 했어. 요즘 행동이 이상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영의 질문에 태석은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바람을 의심하다니.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밖에 나가는 거예요? 소영이 따지듯 말했어요. 태석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예상대로 경찰이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강태석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횡령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차 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해요. 조사가 시작되자 민호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모두 태석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누구 명의인가요? 형사가 통장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태석은 그 계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장님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회사 돈이 여러 번 입금되어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태석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후 2시 태석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사는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박 실장님, 이제 우리가 준비한 카드를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하시겠어요? 네, 더 기다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태석의 휴대폰에 의료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치율 99.9%, 생물학적 아버지 관계가 확실합니다. 메시지를 읽은 태석은 온몸이 떨렸어요. 지우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태석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횡령 혐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호가 제출한 조작된 증거들 때문에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석 씨, 이 계좌로 회사 자금이 10여 차례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설할 때 사용된 신분증 사본도 있고 필적 감정 결과도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형사의 말에 태석은 소영과 민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어요. 오후 2시 태석은 간신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어요. 회사로 돌아온 태석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사진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태석의 대표직 해임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사장님, 큰일입니다. 박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임시 이사회에서 사장님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민호 상무를 임시대표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실장의 말에 태석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호 상무가 이사들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횡령 혐의가 있는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없다면서요. 오후 4시 태석이 사장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태석아, 정말 안타깝다. 민호가 가짜 동정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민호야,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태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횡령한 건 사실이잖아. 브레이크 라인을 자른 것도 너와 소영이 한 거지? 증명할 수 있어?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6시 태석이 집으로 돌아오자 소영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행용 가방 2개가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친정에 가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떠나려고? 네, 민호 오빠가 차로 데려다 준대요. 소영의 말에 태석은 이들이 함께 도망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영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어? 사랑이요? 그런 게 밥 먹여주나요? 전 안정적인 삶을 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착했어요. 소영의 냉정한 대답에 태석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밤 9시 태석은 혼자 남은 집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사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횡령범으로 몰려 곧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원도 펜션에서 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지우가 사라졌습니다. 보안팀장의 말에 태석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후에 할머니가 잠깐 잠든 사이에 혼자 나갔나 봅니다. 아직 찾지 못했어요. 태석은 즉시 지우가 서울로 돌아왔을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걱정해서 병원으로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시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밤 11시 태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은 어수선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윤미래 환자분이 갑자기 위험해졌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가 와서 계속 울고 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지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다가가자 지우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저씨, 엄마가 정말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우의 말에 태석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환자분의 뇌압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태석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자정이 넘어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석은 지우와 함께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지우는 태석의 품에서 잠들었고 태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이제 막 찾은 아들과 첫사랑까지도. 새벽 3시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지우가 잠에서 깨어 물어봤어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태석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습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소영과 민호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였어요.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태석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래의 수술은 실패했어요.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뇌사 상태라고 선언했습니다. 태석은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태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명예, 신뢰,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지우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태석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인 자신도 곧 감옥에 갈 처지였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태석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열심히 일했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새벽 5시 박 실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석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박 실장이 초췌한 태석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박 실장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태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했어요. 태석의 절망적인 말에 박 실장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지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석은 잠든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감옥에 가면 이 아이는 누가 돌봐줄까요? 아침 7시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강원도에서 밤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잠든 지우를 안았어요. 그리고 태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태석은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자신 때문에 지우가 위험에 빠진 것이었거든요. 의사가 와서 미래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어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지만 뇌사 상태라서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지우는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의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깨어나지 못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태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태석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태석이 허공에 대고 물어봤어요.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태석 씨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출두해 주세요. 형사의 말에 태석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석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높이였어요. 문득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아들이 혼자 남겨질 모습을 상상하니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태석은 박 실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박 실장님, 제가 없는 동안 지우를 부탁드려요.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들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악한 일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후 2시 태석은 지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지우야, 아저씨가 잠시 어디 가야 해. 태석이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언제 돌아와요? 지우가 천진하게 물어봤어요. 태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잘 지내야 해. 아저씨, 약속해요. 꼭 다시 만나요. 지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말했어요. 태석은 눈물을 참으며 지우와 약속했습니다. 오후 3시 태석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태석은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지우의 경고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지만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태석은 수갑을 차고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태석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석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 미래, 박 실장, 그리고 소영과 민호까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태석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서서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소영과 민호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려는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태석이 일어나 앉으며 다짐했어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태석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어요. 절망의 밤이 끝나고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석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언론에 소영과 민호의 모든 범죄 사실이 공개되었어요. 살인 시도, 횡령, 조작, 해외 도피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그들의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실장이 신문들을 태석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든 평범한 삶은 불가능할 거예요. 태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둘째 주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태석은 국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영과 민호가 도피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접촉했어요. 현지 한인회와도 연락을 취해서 그들의 범죄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에도 그들의 범죄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가 보고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개설한 해외 계좌들도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국제 금융기관들과 협력해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이 소식에 태석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 소영과 민호는 돈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탐정은 현지 정보원들을 통해 그들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태국 방콕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탐정이 태석에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돈이 떨어져서 점점 더 열악한 곳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셋째 주 마침내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현지 경찰이 소영과 민호를 체포했다는 것이었어요. 현지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탐정이 태석에게 상세히 보고했어요. 그들이 돈이 떨어져서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비자도 만료된 상태였고 신분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숨어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태석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달성되었지만 승리감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신뢰했던 동료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을 보니 기분이 착잡했어요. 그들을 한국으로 송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태석이 물어봤어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태석은 병원에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미래가 눈을 뜬 것이었어요. 간호사가 급히 연락을 해왔고 태석은 지우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태석이 놀라며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마도 환자분 주변의 긍정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우는 어머니가 깨어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엄마, 정말 깨어나셨어요. 지우야, 엄마가 많이 아팠지? 정말 미안해. 미래가 약한 목소리로 지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지우를 도와주신 분이시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래가 태석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태석은 복잡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미래야.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를 기억하세요? 미래가 태석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태석 오빠? 네, 맞아요.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기에? 지우가 우리 아들이에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DNA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우가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태석이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미래에게 설명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절단 사건부터 소영과 민호의 배신, 그리고 지우의 용감한 경고까지 미래는 충격을 받으며 들었어요. 그럼 지우가 정말 아빠를 구한 거네요. 미래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용감할 줄 몰랐어요. 아빠도 정말 대단해요. 지우가 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을 모두 잡아주셨잖아요. 한 달 후 소영과 민호는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 시도, 횡령,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각각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태석은 법정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와 신뢰했던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후회하세요? 기자가 법정을 나서는 태석에게 물어봤어요. 후회는 없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만족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태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개월 후 미래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태석은 미래와 지우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아빠,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지우가 새집 거실에서 태석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태석이 지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엄마도 아프지 않아요? 응, 엄마는 이제 건강해지실 거야. 미래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태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태석 오빠, 정말 고마워요. 미래가 태석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요. 그리고 지우에게 아빠가 되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지우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첫 번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미래는 회복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태석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온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석은 새로 이사한 집 마당에서 지우와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미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골 넣었어요. 지우가 신나게 소리치며 태석에게 달려왔어요. 이제 9살이 된 지우는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고 있었습니다. 우와, 지우가 정말 축구를 잘하는구나. 태석이 지우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지우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봤어요? 제가 아빠한테 골 넣었어요. 지우가 미래에게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정말 대단하네. 미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마련해준 작은 가게에서 따뜻한 커피와 수제 케이크를 팔고 있었어요. 오후 5시 세 가족은 함께 미래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페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래의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지우 군이랑 함께 오셨네요. 단골 할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지우가 엄마 카페를 제일 좋아해요. 태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우는 카페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래와 태석은 카운터에서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태석 오빠, 요즘 정말 행복해요. 미래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태석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지우도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아이다워졌어요. 미래의 말에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항상 웃고 있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저녁 8시 카페 문을 닫고 세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태석과 미래가 결혼식을 올린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아빠,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죠? 지우가 거실에서 뭔가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지우가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태석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깜짝 선물이에요. 지우가 뒤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것은 지우가 직접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와, 지우야. 정말 잘 그렸네. 미래가 감동받으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빠, 엄마, 그리고 여기는 할머니도 그렸어요. 지우가 그림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림 아래쪽에는 할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지우가 그림 위쪽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어설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가족. 태석과 미래는 동시에 눈물이 났어요. 지우의 순수한 마음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지우야, 정말 고마워. 태석이 지우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정말 행복해? 지우가 태석의 눈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아빠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그때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난번 재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서 추가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도 몇 개 들어왔고요. 박 실장의 보고에 태석은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가족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박 실장님. 내일 회사에서 자세히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은 후 태석은 미래와 지우를 바라봤어요. 일이 잘 풀리고 있나 봐요. 미래가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태석의 말에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9시 지우를 재운 후 태석과 미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석 오빠, 가끔 꿈 같아요. 미래가 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정말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태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우가 정말 우리의 천사였네요. 맞아요. 그 작은 아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석 오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물음에 태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지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있고요. 태석이 미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자정이 넘어서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지우의 방문을 살짝 열어 아들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어요. 잘 자, 우리 아들.
태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태석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1년 전 지우의 그 차 타지 마세요라는 외침으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새벽 2시 태석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지우가 그린 가족 그림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 그림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가족. 지우가 쓴 그 글씨를 보며 태석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태석은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벽에 걸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그림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태석의 이야기는 한 아이의 용감한 외침으로 시작되어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이야기 말이에요. 지금까지 태석과 지우, 미래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